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11일차 강의입니다. 지금 거의 전 근대사, 그러니까 근현대사 전까지의, 그러니까 우리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여기를 전 근대사라고 하죠. 거의 지금 막바지 달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여러분들 조선시대 정치사 우리가 마무리를 좀 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사회경제 이야기를 할 건데, 사회경제 이야기 하기 전에 조선시대의 정치사에서 여러분들 꼭 체크하셔야 될 부분만 제가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우선은 정치사 정리를 하실 때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 가셔야 될 것이 조선 초기 국왕들의 치적들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조선 전기, 조선 후기의 주요 국왕 도해라고 하는 제 특강 자료가 있어요. 거기 조선 전기 편을 보시면 조선 국왕의 주요 치적들을 태조, 세종, 그 다음에 세조, 성종, 그러니까 태조, 태종, 세종, 세조, 성종 5명의 국왕들의 치적을 정치사, 사회사, 경제사, 문화사적인 부분들 다 통합을 해가지고 다 정리를 해 놓았으니까 그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거기에서 선생님 저는 3급 준비하는데요. 저는 선생님 한능공 고급 준비합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취업 준비합니다. 선생님 저는 경찰 공무원 준비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 좀 분야가 다르실 텐데 어떤 것들 중심으로 하면 되나요? 좀 걸러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제가 걸러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아니면 제가 분야,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시험 분야별로 해서 걸릴 건 어떤 건 걸러야 되고 어떤 건 꼭 알아야 되는지 분야별로 또 정리를 또 미리 또 해드릴 수 있다면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초기 국왕들의 치적들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선시대의 통치체제입니다. 조선시대 통치체제, 의정부와 육조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통치기구들의 역할과 내용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조선 주요 이 통치체제가 조선 후기로 가면은 어떻게 또 개편이 되는지 그 변화 부분을 중심으로 또 정리를 또 하셔야 되고요. 조선 전기의 통치체제, 조선 후기의 통치체제의 변화, 그 내용 포인트 잡으시고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행정체제, 군사제도, 과거제도, 이 부분은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바로 어제 여러분들 수업 들으셨겠지만 바로 붕당정치입니다. 붕당정치 흐름 파악하셔야 되고, 됐죠? 붕당정치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 국왕별로 어떤 붕당이 정권을 장악했는지, 그리고 주요 사건들은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원인은 무엇이었고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조선 영조와 정조 때의 탕평책입니다. 영정조 때 탕평책 꼭 정리하셔야 되고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 수업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붕당정치하고 영정조의 탕평정치는 모든 한국사 시험에서 100% 출제되는 주제라고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주제는 꼭 정리를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 조선시대에 대한 정치사 주요 내용들 다시 한 번 더 제가 짚어드렸고, 지금부터는 사회경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사회경제. 자, 교재 다들 가지고 계시죠? 예, 출력 다 하셨으리라 믿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조선 전기, 조선 후기 사회경제가 역시 전기와 후기로 나뉘어져 있는데, 저는 조선시대 사회사 경제사를 할 때는요, 전기 따로 하고 후기 따로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조선 전기와 후기를 한꺼번에 같이 묶어서 갑니다. 교재 구성은 조선 전기와 후기로 나뉘어져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제 수업을 들으시고 나서 복습하실 때는 통합적으로 좀 같이 가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예, 그러니까 아마 오늘 이 수업은 교재를 보면서 수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게 아니라 강의를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습할 땐 교재를 가지고 복습을 하시되, 자, 그러면 제가 중요한 것만 제가 짚어드릴게요. 자, 우선은 신분제도부터 갑시다. 사회사부터 이야기를 할 건데, 신분제도. 조선시대의 신분제도는
예, 뭐 최상위 계층 양반, 그쵸? 그 다음에 중인, 그 다음에 상민이 있고 평민, 이렇게 네 가지의 계층들이 있습니다. 자, 신분제도 이야기할 때 우리 여러분들 고려 시대하고 잠깐 비교를 해보시면 고려 시대는 이런 애들이 있었죠. 평민 계층에 뭐야? 향, 부곡, 소, 거주민, 그렇죠? 그런데 조선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향과 부곡, 소라고 하는 단위가 사라지죠. 그렇죠? 예,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냥 상민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런 차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고려 시대에는 중인층을 중류층이라고 불렀죠. 예, 조선 시대부터는 우리가 중인이라고 부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양반, 중인, 상민, 그 다음에 천민 이렇게 가는데 포인트는 여러분들 중인층에 조금 포인트를 좀 잡으시고 중인층 중에서도 누구를 보셔야 되냐면 서얼이라고 하는 계층을 좀 보셔야 돼요. 중인층 중에서도 서얼이라는 계층을 좀 보셔야 됩니다. 됐죠? 서얼이 뭐예요? 고려 시대에도 서얼 계층이라는 그 개념은 존재했습니다. 그렇죠? 서자와 얼자라는 개념이거든요. 서얼이라고 하는 게 서자와 얼자라는 개념입니다. 고려 시대에도 서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자, 양첩의 아들, 얼자, 비첩의 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양첩이 뭐고 비첩이 뭡니까? 양첩은 평민의 여자를 첩으로 두었을 때 그 여자의 아들, 그거를 서자라 부르고요. 비첩은 노비할 때 비입니다. 노비할 때 노는 남자 천민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노비할 때 비는 여자 노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자 노비를 첩으로 두어가지고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때 걔네들은 얼자라고 부르죠. 그래서 얘네들을 서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고려 시대에도 서얼이라는 개념은 존재했고 조선 시대에도 이제 서얼, 고려 시대도 존재를 하는데 차이점은 조선 시대의 서얼에 대한 차별이 더욱 심했다는 겁니다. 됐죠? 예. 그 정도 여러분들 좀 파악을 좀 해주시고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게 뭐냐면 서얼 차대법이라는 게 있어요. 서얼 차대법. 태종 때 제정된 법입니다. 조선 시대의 이 서얼들은 과거 제도 중에서 문과 응시가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서얼 차대법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조선 전기에는 서얼 차대법이라는 이 법적인 어떤 제한이 있었는데 그런데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이 서얼 계층들이 조선 후기에 서얼이라고 하는 계층들이 청요직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청요직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다시 얘기해서 납속이나 공명첩을 이용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청요직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서얼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완화가 됐고 더 나아가서 문과 응시를 해야만 진출할 수 있는 이 청요직에 서얼들도 진출을 하더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결국 철종 때가 되면 철종 때라 그러면 시기적으로 세도 정치죠. 철종 때가 되면 이 서얼 계층들이 법적으로 청요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이것을 서얼 허통이라고 그래요. 서얼 허통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자, 그럼 이 내용을 제가 어디다가 설명을 해 놓았냐면 106페이지 보시면은요. 3번 중인에서 동그라미 4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얼은요. 중서라고 불리는 애들이고 중서라고도 합니다. 서얼은 문과 응시를 제한을 했습니다. 문과 응시에 태종 때 서얼 차대법 내지는 서얼 금고법이라고 합니다. 자, 간혹 무반직에 등용되기도 했는데 조선 후기가 되면 청요직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생겼고 그 다음에 정조 때, 특히 또 정조 때 사도세자의 아들이죠. 정조 때 서얼 출신들을
규장각 검서관,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시킨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규장각 검서관 해가지고 유득공, 이덕무, 박제가 있죠? 밑줄 치시고 별표 치셔야 됩니다. 정조 때 서울 출신으로서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이 되었던 대표적인 인물들. 삼총사예요, 삼총사. 꼭 기억해 주시고. 그러다가 철종 때가 되면 서울들에게 청여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법적인 길을 열어주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가주셔야 됩니다. 됐죠? 서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서울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요. 그래서 중인 그러면 여러분들 서울이라는 계층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맞춰서 가셔야 되고, 자, 조선시대 신분제도는 법적으로는 양천제도라고 해요. 법적으로는 양천제도라고 합니다. 양천, 크게 양인과 천인으로 나누겠다는 거야. 그리고 양인들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했냐면 납세의 의무를 부과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양천제도로 보게 된다면 여기에서 양인들은 양반들로부터 상민들까지를 양인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씨발 누가 기분 나빠? 양천제도로 따지면 양반들이 기분 나쁘지. 뭐야? 양천제도로 가면 우리 양반들도 세금 내란 얘기네? 기분 나쁘잖아.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반상제도가 적용이 됐습니다. 어떻게 나누겠다는 거예요? 신분을 크게 양반과 평민인 상민으로 구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양반들이 여러 가지 특권을 누리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양천제도는 조선시대 때의 법적인 신분제도고 반상제도는 실질적인 신분제도였대요. 이 개념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됐죠? 이것도 제 교재에 보시면 여러분들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자, 신분제도는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됐죠? 신분제도는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그래서 107페이지에 보시면 서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실어놨습니다. 이건 제가 쓴 글이 아니고요. 예, 출처를 보시면 국사편찬위원회가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신편한국사라는 그 책에서 제가 발췌를 한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뭐 용어만 제가 좀 체크를 좀 해드리면 107페이지에 상민계층의 신량역천인 107페이지 상민에서 동그라미 5번에 신량역천인이라는 용어 체크 하나 하시고, 그 다음에 108페이지 보시면 천민층에 보시면 노비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저희가 서술을 해놨어요. 노비에 대한 이야기. 자, 그런데 우리 고려시대 사회에서 하면서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고려시대의 노비의 구성은 조선시대와 거의 동일하다 그랬습니다. 노비 신분의 세습은요, 일천즉천. 부모 중에 한쪽이 노비면 자식은 무조건 노비. 그 다음 노비의 소유권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땐 무슨 법을 따른다? 천자수모법을 따른다. 이 두 가지의 원칙은 조선시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페이지 몇 페이지를 좀 보시면 되냐면 116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116페이지 지금 보고 계시죠? 펼치셨죠? 116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팁으로 제가 하나 적어 놓은 게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맨 밑에 있습니다. 노비의 신분 세습은 일천즉천과 천자수모법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실제로 조선 정부는 양인과 노비의 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노비종모법과 노비종부법을 번갈아 시행했다. 노비종모법이란 자식의 신분은 어머니를 따르게 하는 것. 그러니까 엄마의 신분이 노비면 자식은 노비가 되겠지만 만약에 엄마의 신분이 양인일 경우에는 자식은 양인이 되는 겁니다. 아빠가 노비라 하더라도. 이게 노비종모법이고요. 그 다음에 노비종부법은 반대 개념입니다. 자식의 신분은 아버지를 따르게 하는 것. 그래서 노비종부법과 노비종모법을 번갈아 시행했습니다. 번갈아 시행한 이유가 뭐라고요? 양인의 수를 좀 조절하려고. 노비의 숫자와 양인의 수를 국가적으로 좀 조절하기 위한 입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좀 심화적으로 얘기하면
서인과 남인, 다시 얘기하면 붕당 간의 어떤 정치적인 기득권 싸움에서 이 정책이 또 바뀌기도 해요. 그것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노비종목법이라는 개념이 뭐냐? 종부법이라는 개념이 뭐냐?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 됐죠? 자, 그런데 조선 후기에 영조 때에 이르러서 노비종목법을 법제화시키고 노비종부법을 법적으로 폐지를 시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국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양인의 수가 많아야 돼요? 노비의 수가 많아야 돼요? 국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양인의 수가 많아야 좋은 거지. 왜요? 그래야 세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노비들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다 그랬죠? 매매, 상속, 증여 대상이라 그랬습니다. 세금 납부의 의무가 없는 애들이에요. 그렇죠? 노비들이 많아지면 정부 입장에서는 좋은 상황이 아니야. 그래서 조선 후기 영조 때가 되면 양인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종부법을 법적으로 폐지했다. 됐죠? 그거는 체크하시고. 그 외에 노비의 기본적인 구조는 똑같습니다. 고려시대하고. 잠깐 복습하면 고려시대의 노비 중에 어디에 주목해라? 사노비 중에서도 외거노비에 주목해라. 기억나십니까? 그러면서 그 고려시대 외거노비의 대표적인 인물 누구야? 평량이라는 새끼. 사료 꼭 챙기시라 그랬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08페이지의 사회정책과 사회시설. 이거는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요거는 설명하기가 조금 그렇거든요. 뭐 중요한 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 동그라미 2번 보이시죠? 의료시설 해가지고 조선시대 의료시설과 고려시대 의료시설 비교 좀 하세요. 비교하셔야 됩니다. 조선시대의 의료시설은요. 해민국 동서대비원 보이시죠? 요거는 고려시대에 동일하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차이가 있다면 조선시대가 되면 재생원이라는 게 있고, 자, 의료서 요거 좀 체크하시고 중요하니까. 자, 그 다음에 법률제도도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됐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109페이지까지는 제가 이제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교재와 함께 좀 가긴 갔는데, 이제 110페이지부터는 예, 주제별로 가겠습니다. 통합으로 가겠습니다. 향촌사회 보겠습니다. 조선의 향촌사회의 모습과, 주제는 이렇게 볼게요. 향촌사회의 모습과 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향촌사회의 모습, 그러면 조선 전기라는 거고, 조선 후기가 되면 어떻게 변화가 생겼느냐, 이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때 지방을 향촌 그러는데, 향이라고 하는 단위가 있고 촌이라고 하는 단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묶어서 향이라고 하는데요. 향이라고 하는 단위는, 자, 우리 조선시대 지방행정제도 전국을 몇 개로 나눴다? 8도로 나눴다. 각 도 밑에 뭘 두었다? 부, 목, 군, 현을 설치하고, 부 단위는 부윤, 목에는 목사, 군에는 군수, 현에는 현령이라고 하는 수령을 파견하죠. 그래서 조선시대에 수령을 파견한 그 단위까지를 향이라고 불렀습니다. 부, 목, 군, 현, 관리 아래 어떤 단위, 행정 말단 구역이 또 따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얘네들을 면리통이라고 해요. 면리통. 면에는 권농관, 면장이라고 하기도 하죠. 권농관, 리에는 리정, 통에는 통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얘네들은 임명직입니다. 됐죠? 중앙에서 파견되는 파견직이 아니야.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고급 준비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선시대 때 수령, 중앙에서 관직이 파견되는 건 얘네들 향단위까지고, 여기는 파견되는 게 아니에요. 권농관, 리정, 통수는 그 지역의 토착 세력을 임명하는 임명직입니다. 됐죠?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향과 촌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을 묶어서 우리가 향촌사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촌은 뭐 우리가 촌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쵸? 촌락. 자, 그러면 향촌사회 모습을 좀 볼 텐데, 자, 일단 110페이지에 제가 도표화 시켜놓은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요 그림 잘 이해를 좀 하시면 이거 한꺼번에 끝날 수 있는 얘기야. 됐죠? 이 향부터 볼게요. 향. 향 단위에 가면 수령이 있잖아요. 수령. 수령 밑에 누가 있네? 수령의 실물을 보좌하는 애들을 우리가 향리라고 부르죠. 향리. 그쵸? 수령과 향리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견제 관계를 띠고 있는 기구가 하나 있어요. 이게 바로 유향소입니다. 유향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향소는 향리들의 비리를 감찰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수령에게 자문을 해주는 그런 역할이죠. 그렇죠? 유향소는요. 유향소는 제지사족, 어렵게 얘기하면 제지사족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해석하면 지방에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지방에 거주하는 선비 족속들이다. 다시 얘기하면 양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지사족들, 다시 얘기해서 양반들의 집단입니다. 유향소라고 하는 것이 양반들의 집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향촌에 있는 양반들의 집단. 얘네들이 유향소를 구성해가지고 뭐 했다고요? 때로는 수령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문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향리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역할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시의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로 따지면 지방자치 기능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향촌자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됐죠? 향촌자치. 때로는 유향소가 수령을 감시도 하겠죠. 이 새끼들이 얘네들하고 뭐 지랄 하고 뭐 이렇게 막 결탁을 할 그럴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감시도 합니다. 그러면 조선 정부 입장에서는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중앙정부가 임명해서 파견된 지방관이 수령이 그 지방에 있는 토착 세력으로부터 감시를 당한다, 견제를 받고 있다. 그러면 좀 기분 나쁘잖아. 그렇죠? 그래서 각 지방의 유향소를 또 통제하기 위한 기구를 또 따로 두었어요. 각 지방의 유향소를 통제하기 위해서 뭘 두었냐면 경제소를 두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포커스는 여기서 포커스는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이런 모습이 일단 조선 전기의 향촌사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유향소, 그리고 수령과 향리 통제 아래 백성들이 거주하는 것이고요. 이런 구조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용어 정리가 들어가셔야 돼요. 유향소. 유향소의 업무를 담당하는 애들을 좌수와 별감이라고 하는데, 이제 용어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유향소의 업무를 가진 직책을 좌수와 별감이라고 하는데, 이 좌수와 별감이라고 하는 이 직책을 우리가 향임직이라고 합니다. 향임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향소의 향임직에는 좌수와 별감이 있다. 용어 정리 잘 하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향촌사회는 또 향회라는 것도 있대요. 향촌의 양반 세력들이 모여서 여는 총회입니다. 회의죠. 그렇죠? 총회입니다. 그리고 이 향회에서 뭐가 결정이 되냐면 향회에서 향규를 제정해요. 향규, 규범, 규칙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유향소, 다 향자 들어가. 유향소의 직책을 뭐라고 한다? 좌수별감이라는데 이 직책을 뭐라고 한다? 향임직이라고 한다. 자, 이와는 별도로 또 뭐가 있다? 제지사족들의 총회인 향회가 있다. 주관은 당연히 여기서 주관을 했겠죠. 그렇죠? 유향소의 주관으로 총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총회에서 뭘 결정한다? 향규라는 것을 결정을 한다. 용어 정리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는 반면 이것도 있대요. 향약이라는 것도 있대요. 향약. 자, 요 향약은 여러분들 제가 이제 보겠습니다. 110페이지 동그라미 2번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향약 있죠. 조광조에 의해서 처음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조광조에 의해서 처음으로 시행이 되었고 이황과 이에 의해서 퇴계 선생과
율곡 선생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확산이 됐다. 됐죠? 이게 향약입니다. 자,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113페이지에 향약에 대해서 따로 제가 설명을 또 해놨죠. 그런데 이 향약이 어떤 한계성을 가지고 있냐면 113페이지 밑에 보시면 됩니다. 토호와 향반 등 지방 유력자들이 주민들을 위협하고 수탈하는 배경을 제공했고, 향약의 간부 간의 다툼과 모함 때문에 풍속과 질서를 오히려 해치는 경우가 조선 후기에 많이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조선 후기의 향약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들 향약의 4대 덕목, 학교 다닐 때 도덕 시간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덕업상권이라는 등, 과실상규, 예속상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쵸? 예, 그게 다 향약과 관련된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조선 전기 때 향촌사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 포커스를 여기에 맞추겠습니다.